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국내 태양광 주기가 지금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태양광 제조사들도 판매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감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FDA 신약 허가 결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HLB의 간암 신약 리보테라닙이요. 세계 최대 권위의 암학회인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한 간세포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습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요, 처방을 강력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SK폴리텍이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는데요. 27일 오전 9시 26분 현재 SKN폴리텍은요. 전일 대비해서 30% 뛴 3,31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상단에 도달하면서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 자체의 투심은 긍정적인 흐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장 초반부터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장마감 30분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장중에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좀 눈에 띄는 시점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심 역시도 상승이 아니라 하방을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은 하락하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3%의 낙폭세를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HLB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그래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증권주들도 빠지죠. 사실 오늘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요. 이 영향을 받아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AI빨에 관한 수요 때문에 계속되는 시장에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반면 네이버는 오늘 5%나 하락하면서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많은 의문점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 전략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를 먼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반도체 세액공제 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K칩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본회의 통과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은 크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아직 탄력을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개인들만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쪽에 좀 매수 대금을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쌍끌이 좀 매도를 오늘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아침이었죠. 엔비디아 좀 실적 발표 부분들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HBM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좀 상승을 좀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의 좀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오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2%,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감이 지금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EU 쪽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좀 관세, 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좀 이슈도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우려감이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도 일단은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형주들이 지금 굵직하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수 레벨 자체도 조금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일단은 제가 지금 ADR 지수를 놓고 보니까 코스피가 한 106% 정도, 코스닥이 한 97% 정도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120%권까지 과열권에 진입을 했었다가 일부 지금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시켜 나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밸류를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안정적인 지금 상승과 하락 흐름이 좀 평균하게 좀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 대비 조금 더 ADR 지수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금은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6%에서 한 80%까지는 조정폭이 좀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ADR 지수가 한 90%에서 80% 레벨 지수가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렇게 뭐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뿐이지 이게 엄연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장애에 대한 부분에 추세를 깬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상승장이 저물어가는 시점인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당장 시장의 상승 추세를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요. 시장 추가적인 모멘텀들 확인하고 또 두드리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시장을 쭉 보면은 오늘 또 배당락일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기조는 일시적이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일 때는 금융주들이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건 좀 일시적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지금 증권가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증시도 더불어서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탁 매매에 대한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위탁 매매가 비중이 증가를 해주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배당락일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변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금융주들의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또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자체가 투자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색깔이 짙어요. 단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예전 조선주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 맥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주들을 좀 많이 안 쳐다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중장기라든지 좀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성향을 좀 많이 짚고 있다 하게 되면은 금융주 쪽에 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반대로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 중첩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중첩이 되어 있는 기업 종목들보다는 반대로 메이저들의 좀 매수 중첩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금융주들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좀 홀딩하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에 관한 일시적인 배당락일에 관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오후 시장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요. 잠시 뒤에는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부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시장 한번 살펴보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시장 전략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주도 섹터를 준비를 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실적 좋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주는 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또 많은 기대를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상황이고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대에서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젠슨항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엘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번 매출에도 좀 큰 반영을 이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분기가 지금 매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젠슨항 CEO가 말하는 게 430억 달러까지도 매출이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올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 가속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화랑기에 진입을 했다기보다는 시장 초입기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입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먹구름이 끼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먹구름이 낍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정권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먼저 정책에 대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미국 자국주의에 대한 부분들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라든지 특히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 그리고 향후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많은 우려감들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조정폭이 나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색깔이 띄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폭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금 지금 시장에 맞는 초점을 맞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계속 붙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올해도 계속 좀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항 CEO가 이번에 또 말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부분들 출시 이야기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블랙에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인데 블랙의 울트라라는 이야기까지도 일단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지금 형성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상에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좀 말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혀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안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엔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실력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처를 틀 상황들은 굉장히 많겠죠. 거래처를 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이 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굳이 삼성전자, SK에서 두 종목을 전부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삼성전자가 결국 HBM 시장 쪽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은 거래처도 분명히 뜰 상황들이 높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후에 붙어질 프리미엄을 우리가 베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정하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잡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 하나 좋은 점은 지금 이관신에 대한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중국이 작년 11월일 겁니다. IT 기기 전 제품에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지금 이관신에 대한 정책 효과가 지금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 소비 심리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초창기죠. 삼성전자 중국 쪽에 또 공장 셧다운까지도 해제를 한 상황이잖아요. 공장의 셧다운을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공장의 가동 라인이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쌓여 있는 재고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쌓여 있는 재고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재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그에 맞는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 업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좀 메리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HBM 쪽에 시장이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냐, 혹은 레거시와 반도체와 동시에 좀 같이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나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HBM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치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높이는 분명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럼 눈높이가 높아지는 대신에 국내 증시는 그에 맞는 프리미엄이 아직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저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투심은 HBM 쪽이 조금 더 강하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경기 부양책에 제대로 좀 힘을 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 사이클이 강하게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반대로 DS 사업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도 SK하이닉스 쪽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레거시 쪽은 아직 삼성전자가 좀 우위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영업이익까지 같이 밸류가 높아지면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처까지 튼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후의 문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탄력을 많이 붙을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또 반도체 관련주에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관한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도 계속되는 시장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관한 청사진 역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희가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은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에 따르면은 K 반도체 칩스법 이제 이 부분도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 영 이 반도체 관련주에 탄력은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사실 칩스법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칩스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붙는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가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먹구름이 가장 큰 게 관세예요. 이 관세가 얼마에 대한 부분들이 분야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의 매출단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100억을 번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25% 혹은 그 이상의 부과를 때린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단이 거의 25%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반대로 관세가 조금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이게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반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재고를 계속 내보낼 겁니다. 계속해서 수출을 진행을 해서 지금 관세 부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영업이익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일단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아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관세를 정말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 혹은 또 내년 1분기 이 실적이 좀 큰 타격을 또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매매 간접 셋업도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세 부과가 일단은 얼마나 큰 조정폭을 줄지 지금은 그냥 우려감으로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조정폭 밸류 대비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국내 증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지금 SK하이닉스 호가창 움직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일단 호가창은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매수 주문 장량이 4만 주 그리고 매도 주문 장량이 지금 위쪽으로 10호가까지나 7만 1,000주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보통 매수 호가 잔량이 좀 낮을 때가 상승에 대한 기축을 좀
끌고 나가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체결 양이 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말은 즉슨 일단은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SK하이닉스 쪽에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줄 때 SK하이닉스가 한 2.9% 정도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정도 좀 나쁘고 조금 만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SK하이닉스의 치스법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 대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매수 호가가 좀 더 많은 상황이었죠. 매수 호가가 좀 더 많고 매도 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은 물량에 대한 지금 매수 가격을 아래 10호가까지 레인지를 낮춰서 누군가가 체결을 계속 걸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위쪽을 굳이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권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내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실 건지 좀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쪽 이제 호가창 물량들 자세히 한번 풀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또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요.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 오늘은 재건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재건 관련해서는 회유와 압박 사이에서 재건 시장이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이슈가 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협정을 맺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재건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처음 재건주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번 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또 돌고 돌아서 저희는 또 재건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협상은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폐허가 꽤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폐허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금은 막고 싶은 상황이고, 또 전쟁도 꽤 오랜, 지금 보니까 3년 정도 전쟁이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일단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 파고든 거죠. 잘 파고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밀어내기에 대한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베팅을 한 부분들이 광물 협정이었잖아요. 광물의 50%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 미국 쪽이 좀 달라라는 부분들이 협정인데, 이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제시는 아닙니다. 사실 좋은 제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아마 협정이 내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물 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조건을 내길 것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거.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희한테 뭐 무기도 지원을 해줬고 군인들도 지원을 해줬고, 이런 부분의 대가로 지금 광물 협정을 이야기 카드를 꺼낸 건데, 아마 이게 협정은 저는 무난하게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제재,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길까지도 일단 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 협정은 아마 내일 이후에 나오는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재건주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반대로 건자재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건설기계 업종을 조금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건 쪽의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 쪽에 대한 부분들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재건 참여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건 점유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그 점유율을 파고 들어가서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 프로젝트의 수주를 따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겁니다. 지금 뭐 블루오션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주 프로젝트를 따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우려감은 재건주 쪽에 계속 좀 안고 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건설기계 업종이라든지 검자재 업종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굳이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자재 쪽 같은 경우야 어차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과 계약을 맺어가 수출을 또 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냥 납품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대형 건설사들 대비해서 건자재나 혹은 건설기계 업종들이 조금 더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이 지금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을 위해서 앞전에도 MOU를 좀 체결을 했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시티 개발 협약을 좀 맺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대형 수주 프로젝트를 아직까지는 따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혹은 굵직굵직한 재건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재건 쪽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재건 쪽 하면은 전진건설로봇 혹은 SG, 아니면은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 4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시장 쪽에 점유율 1위 위하는 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 두 기업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SG 같은 경우도 아스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에코스틱 아스콘까지도 지금 신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침투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SG가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시장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업종만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좀 대형 건설사라든지 혹은 보통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움직이면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삼부토건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삼부토건은 저는 조금은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좀 매출당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에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구체적인 전략 세워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감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이후에 이슈 TMI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략을 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이슈 TMI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로 마감 지었지만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탄력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요. 오늘 개인이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고 외국에는 특히나 선물 계약을 5천 계약 넘게 또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요. 시장 자체의 지수에 하방을 좀 내다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요한 이벤트를 소화해 갔는데 그 이벤트가 시장의 탄력까지 이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께 또 마감 시황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서요. 또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전략 찾아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뭐 강했던 게 미용기기 쪽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미용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강했던 모습들.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장중에서도 19% 넘게 또 상승 기대감이 좀 붙었던 부분들이고, 뭐 화장품은 뭐 저희 K뷰티가 워낙 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이 화장품 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환환료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일부 들어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은 K뷰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고요. 또 하락량 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랜만에 또 저가항공, LCC 쪽이 또 많이 움직여준 상황이고, 면세 쪽이라든지 백화점, 뭐 소매 유통 쪽까지도 오늘 좀 많이 움직여준 모습인데,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좀 반전해서 많이 움직여줬잖아요.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렇게 K뷰티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끊어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PR 밴드 같은 경우도 0.9배 수준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높은 밸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공포를 안고 매도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좀 긴 호흡으로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간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웃고 또 실적에 웃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관한 실적 발표 관련한 기업들은 좀 하락을 하고요. 미용 기기와 같은 실적에 관한 추정치가 높아졌었던 기업들은요.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또 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또 파악을 해보고 내다봐야 한다라는 게 시장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당락일이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하락 역시도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또 본부장님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시장 자체의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뉴욕 증시가 열려봐야 알긴 하겠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벌써 목요일입니다, 본부장님. 그럼 다음 주에 코스피 코스닥의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추세 자체를 깨지 않으려면은 저는 지금 레인지가 좀 아래가 좀 많이 넓어요. 한 2,500포인트까지만 안 내려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인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의 장을 깨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2,500선은 좀 지켜준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100포인트까지 또 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ADR 지표와 흡사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105% 정도의 지금 코스피가 ADR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결국 80%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폭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현금성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또 관심이 있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2,5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전고 돌파 한 번 더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포인트는 2,660포인트 정도는 전고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의 지수 레벨 레인지가 좀 높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공포보다는 조금 더 환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그대로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아 나가시면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좀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00선을 깨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으로서 생각을 했었을 때는 2,500선이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시장의 변동성들 계속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매크로 변수도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간 국내 증시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이어질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 역시나 계속 이끌어줄지도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다시 되돌아오는 그 시점들도요. 저희가 포착이 된다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TMI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슈 TMI를 준비했는지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긴급 진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비트코인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온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것이 국내 증시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사실 기다리던 조정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조정입니다. 네네. 조금의 조정은 아닌 것 같아서 시즌 종료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어제 새벽에 좀 크게 내렸어요.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좀 크게 내리면서 지금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어 나갔을 때는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상승 랠리를 좀 이어줄 때가 극단적인 공포 탐욕 지수 레벨 범위 있을 때 좀 많은 상승을 좀 이뤄냈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이 어떻게 바닥으로 봐야 되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CME 상품 거래소에서 놓고 볼 때는 80K에서 77K까지 갭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갭을 좀 메꿔 나가는 흐름들의 성격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 성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갭과의 가격 밸류 차이가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아래쪽에 갭을 해소하고 또 위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어제 제가 이제 알트코인 쪽도 새벽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조정 대비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비트코인 조정 대비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가 않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소리가 어떤 거냐? 통상적으로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테더 쪽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자금들이 밑으로 빠지는 부분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올 때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적으로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지가 않고 또 비트코인과 조정폭을 같이 안 가져갈 때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긴 합니다. 방어해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은 지금 상에서 거의 최고점 기준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조정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기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도 꽤나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극단적 공포 탐욕 지수 레벨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 펌핑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알트코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놓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주봉 마감까지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오늘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보니까 또 블랙록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 자금이 1조 넘게 일단 순유출이 잡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ETF 유출 자금이 역대급으로 잡힐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비트코인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탄력이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록에서 지금 1조 이상의 원화로 쳤을 때는 1조 정도의 지금 순유출이 잡힌다라는 것은 지금 역대급으로 또 많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ETF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좀 반등 기조가 또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레벨 범위는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은 조정분 대비 되돌림은 나올 겁니다. 그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뭐 피보나치 기준 한 0.5에서 아니면 좀 618 정도 구간까지는 좀 올라와 준다 하게 되면은 예상 가격대가 80 한 5, 6 많이 가면 한 90K까지는 일단은 반등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재차 저항을 맞고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아마 저항을 맞고 빠지게 되면은 갭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거기가 비트코인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가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게 올해 비트코인 뭐 불장 알트코인 불장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불장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조정 이후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120K입니다.
네, 이번 조정 이후로 비트코인 한번 파동이 상승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이번에 파동이 이어질 때가 약 한 110K에서 120K까지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그때 알트코인 쪽에 대한 불장 펌핑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지금 저점 같은데 하고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은 적기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하기는 좋은 적기 구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보다는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알트코인 쪽에 좀 접근하시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 쪽을 좀 유심히 보셨다 하시게 되면은 이번 조정에서 한번 좀 주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크게 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조정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폭 이후에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파동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한 번 더 큰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서 조정론들과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포 탐욕 지수 자체도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정기가 또 굉장히 길잖아요. 네, 암호화폐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크로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제기가 되면서 네네. 이게 또 비트코인 자체를 하방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은 분명히 반영은 되겠죠. 근데 반영은 되겠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성격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언행에 좀 많은 영향을 또 기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이제 미국 하원이나 상원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USDT, 그러니까 달러 테더와 또 USDC,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달러 가치 명목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통적으로 우리 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해외 거래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USDT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관이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좀 규모, 자금력이 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USDT보다 USDC로 좀 매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통상적으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분들의 발행량이 높아졌다라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을 지금 계속해서 확보는 해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USDT와 DC의 가치 명목을 비슷하게 맞춰 나가면서 암호화폐 강대국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으로 빠진다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2기 행정부의 추세 발산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 또 거기에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걱정을 해서 좀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불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번 뭐 조정폭이 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강대국을 만들어 나가려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STO 쪽에 대한 부분들이 법안이 뭐 일단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불발이 되긴 했지만 저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해서 키워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기가 가면 갈수록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자들의 수요도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업황이 좀 아직까지는 꺾이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뭐 조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우리가 견디기에는 조정폭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이클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의 조정을 좀 예상하셨던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불장에서도 고점 직전에 또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견뎌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반감기 시즌을 조금 앞당겼다. 그래서 이전의 반감기 패턴을 지금에 대입을 하는 거는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일부 동의를 하실까요? 그렇진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짜집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있어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네. 반감기 사이클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이클을 조금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폭이 이제 이게 그겁니다.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 좋은 이야기를 뭘 붙여서 내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포커스이다 보니까 지금 반감기가 그럼 조금 더 주기 사이클이 빠르게 앞당겨져서 신고가를 찍고 빠지는 부분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불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트럼프 이기 정부의 정권과 그리고 반감기의 사이클, 주기 사이클 자체는 메타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 쪽의 조정, 특히 지금 비트코인이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론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는 후자 쪽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 수익 실현 투자자들의 지금 평균 레인지 구간들이 한 85, 6K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들의 수익 밸류에 대한 평단가가 한 77, 75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조정이 계속 나오면서 80K를 깨고 내려갈 때는 패닉셀도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일단 이제 일부 중단기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반대로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쳐주는 거는 계속 매수 대금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거 우리가 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 딱 찍고 불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조정폭이 저는 거진 끝나간다 라고 보는 게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앞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과 데이터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ETF 자금이 역대급 유출됐을 때가 거의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거래소에서도 거래량 볼륨들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밑꼬리 달고 좀 올라와주는 시간 흐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매수 대금 체결에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큰 규모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고 올해 들어서 USDC 쪽에 대한 부분의 발행량이 작년 대비해서 역대급 최고조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DC 쪽의 자금량에 대한 부분들의 스테이플 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종합적인 데이터를 고려를 하고 그간 사이클의 경험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 아직 한 파동 더 크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까지는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120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신고점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본부장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굉장히 많죠. ETF의 유출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이 부분이 또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패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ETF에 관한 유출량이 가장 컸었을 때가 또 단기적인 저점일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또 악재성 뉴스가 너무 만연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요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금 시장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일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긴급 진단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본부장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